자, 이제 407페이지 7절의 정보와 행정정보체계. 자, 이쪽은 이제 출제빈술 B급짜리죠. 지방직이 특히 문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직도 문제가 나오지만 특히 지방직 문제 빈출 형태가 좀 높게 등장을 해왔어요. 일단은 출제 포인트 해서 세 가지 형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 자, 우리가 행정정보 체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뭐 MIS다, EDPS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자정보와 지식관리에 관련된 내용들, 그게 B급이고, 하나만 더 적어놓자. 4번 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최고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보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그 형태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했는데, 자, 안문석 교수하고 방석현 교수, 갑자기 기억나. 자, 고대하고 연대 교수, 국내에서 이제 정보체계론에서는 이제 최고의 고성들이라고 그러죠. 자, 이 양반들 체계는 지금 여기 이제 정보의 위계 구조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맨 밑에 팩트, 사실이 나왔고, 두 번째 데이터,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맨 위에 인텔리전스에서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실이죠. 그 사실이 그 가운데 관찰된 것을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좀 체계화시켜서 만든 게 정보예요. 야, 그 자료는 체계화 좀 시켜서 좀 집약해서 얘기해봐. 그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다시 체계화시키고 연결한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뭐를 체계화, 하단 나오고 있는 자료의 체계화죠. 정보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 시간, 장소와 관련하여 선택되고 구조화된 자료, 이렇게 나와. 구조화된 자료 밑줄. 자료를 구조화시켰다 이게야. 근데 니들 이게 보자. 만약에 정보란 지식을 구조화시켰다 그러면 X지. 지식의 구조화가 정보의 구조화가 지식이지. 그러니까 이 위계 구조로 말장난 같지만 출제해 나오면 오히려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 두 번째 정보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정보사회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부성한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입니다. 특히 이제 피터 드라커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회를 지식 집약적 사회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정자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 이코로 지식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 이코로 지식사회. 근데 지금 얘기한 다니엘 벨이든가 피터 드라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낙관론의 입장이에요. 정보사회를, 지금 얘기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다니엘 벨, 피터 드라커,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은 몽땅 다 토플러 맞나? 토플러 맞다. 요 벨, 드라커,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은 낙관론이에요. 정보사를 굉장히 긍정적인 식으로 파악했어요. 낙관론의 학자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정보사를 비관적 시각으로 파악한 인물이 있는데, 하버마스. 우리가 실존시 비판으로 해서 나오는 학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정보사회 자체를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한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건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출제는 안 나왔지만 최근 정보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문제화시켜서 내용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낙관론이라든가 비관론의 입장. 낙관론자 세 사람 얘기했고, 비관론자 여기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보사회의 특징이 쭉 나왔는데, 자, 1번부터 여러분들 5번까지에 관한 내용들 한번 소극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그 1번, 2번 정보사 산업이 선두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이번에 횡적, 수평적 네트워크. 자, 우리가 앞에서 연결망 사회, 네트워크 사회 비어서 안 비었어. 또 쉽게 SNS 같은 경우, 소셜 우리가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익적 관계야, 수평적 관계야. 수평적 관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 자체가 수평적 관계 사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뭐 이 수평적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수평적 사회로서 사회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뭐 정도는 좀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정보 자체에 근거한 여러분들 모르나 여러분들? 전자매체한 정보 전달 형태가 쭉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상품에 뭐가 나와서 여러분들 세계화, 자, 그리고 정치 권력의 지방화. 정치 권력의 지방화라는 말은 뭐야? 자, 요새 여러분들 안방의 권력화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방에서 요새 여러분들 네티즌들 자체가 앉아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세력도 형성을 해야 하네. 해서 여러분들 촛불 집회도 열고 막 그랬잖아. 홍콩에서도 여러분들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 반 정부 정책 시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SNS를 중심으로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어서 만나자 해가지고 정부에 대해 강력한 여러분들 반대 정책을 펴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는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황실에 있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집중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안방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력 갖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견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그 정치 권력의 지방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지방화는 지방 분권도 의미하는 거고 안방의 권력화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안방에 뭘 얘기했어요? 안방의 권력화라고도 얘기했어요. 안방의 권력화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안방의 권력화. 자, 5번에 관한 표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여러분들 이해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자원 나왔는데 그 정보자원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거기 몇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 세 가지 형태는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암기상. 그 아까 비관론자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버마스 말고 적어보자, 여러분들. 하버마스 말고 하리스와 데이비슨. 하리스와 데이비슨. 하리스와 데이비슨 자체는 부정적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버마스, 하리스, 데이비슨.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좀 이걸 노트 쳐서 보더라도 그 학자가 안 나오는데 그 학자를 좀 외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여기 보자. 이 비관론자들은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비관론자에서 파악한 것은 정보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고 대기업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라고 하는 상품을 이용하고 대기업에 더욱더 자본을 집중시켜서 사회는 빈익분 부익 현상이 심화되고 자본주의가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파악하고 한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여러분들 문제점은 누가 여러분들 권력을 위해
자본을 가진 자가 권력을 소유하잖아. 그러니까 정보사회도 정보 자체를 상품으로 미끼화시켜서 자본가들이 더욱더 자본을 축적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끝나고 평등사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회는 이중적으로 분열되고 이중적으로 분열되고 대립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소수의 가진 자하고 갖지 못한 다수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관론의 입장을 핀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관론의 입장을 한편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죠? 지금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연상선에 놓인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여러분들 삶 자체는 바뀐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소질은 경제적 삶의 수는 좀 정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관론하고 낙관론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자원 세 가지 형태는 제가 암기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행정정보의 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보의 현상이 행정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408페이지의 중간에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나온 거 보자. 조직 형태의 변화와 계층제의 완화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자. 산업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직의 형태나 구조를 얘기할 때는 어떠한 구조를 얘기하는 게? 이 구조지. 근데 이 구조가 깨져, 정보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학자리가 틀려. 어떤 사람은, 레비트는 여러분들 종 위에 럭비공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형태는 여러분 조직의 구조가 특히 어디가 축소가 되는 게야? 중간 관리층이 축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나온 거 그거예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끝에 특히 중간 관리층의 축소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레비트라는 사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그걸 빼놨나? 그걸 빼놨네. 자들을 빼놨네. 자, 여기 보자. 이건 이제 레비트라는 사람 얘기해, 레비트. 우리가 아까 레비트 배웠어, 안 배웠어? 조직의 4대 변수, 과기인구. 국인사를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른 목골. 그러니까 이 말은 하위 계층이 축소가 된다고. 하위 계층 축소. 요 형태의 구조에서 이게 축소가 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단순 업무 자체가 컴퓨터가 대신이 안 해. 그럼 단순 반복 업무 자체는 조직의 하위층이 보통 담당을 한다. 그들 자체가 되게 축소가 된다고 파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수평적 조직의 형태가 등장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직의 형태가 바뀐다고 파악하는데, 그럼 이런 조직은 기존의 계층제를 파괴한 조직이지. 이 계층제의 구조, 단일적 의사결정을 정점으로 한 하이라키 구조, 이걸 기계적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파괴한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 되는 거야? 유기적 구조, 유기적 조직의 형태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그 표현이고, 계층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형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표현이고, 당연히 수평적 상호작용 자체가 증가한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현재 보세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입 공채라잖아. 요새는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9월달, 10월달, 12월달에 여러분들 공채에서 대리의 인력을 뽑거나 그런 것이 없어지고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냥 기업 얘기자. LG전자 있죠,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몇 년 동안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신입 공채 가운데 여러분들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직에 거의 없어. 다 자연과학이나 이과 애들 자체가 들어와, 이공계통 애들이. 그러면 여기 보자. 인문사회계 계통 애들은 보통 조직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계선이야. 이공계통 애들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개발을 담당하는 애들 이공자연과가 아니야. 그러면 조직의 고유 업무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 인문사회가들부터는 계선이라 그러고, 자연과학이나 이공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막류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막렬합이었지. 연구하고 그런 애들. 근데 요새 뭐냐면은 연구하는 애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동안 인문사회과학 계통했던 업무 자체도 함께 담당해. 오히려 더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둘 다 잘하는 여러분 직원이 더 좋아 안 좋아? 저거지. 굳이 인문사회과학 계통 뭐 서울대 스카이대학 나온 애들 뽑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대 나왔다 어디 나왔다 그런 애들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업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참모가 개설의 업무를 각 수행하는 거야. 개선과 참모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거기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개선과 참모의 기술이 모호해지고 있고 특히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참모가 새로운 여러분들 힘을 가져 안 가져? 갔죠. 자, 요새 여러분들 기업체 개발자들 많이 뽑잖아. 특히 빅데이터를 다루는 여러분들 조직가 네이버라든가 뭐 여러분들 뭐 심지어는 뭐냐면 쿠팡이나 이런 데도 누가 필요해?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개발자 신입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6천만 원 정도 돼. 6천만 원 돼. 6천만 원 정도 되면 여러분 대기업에 신규 사원으로 들어가지고 심의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인문사회과학 계통에 근무한 애들이 6천만 원 받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30대 들어가서 40 정도 돼야지 6천만 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요새는 20대 후반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6천만 원을 받아. 공무원 되잖아. 여러분들이 30년 근무하면 6천만 원 연봉.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은 컴퓨터 기술을 가진 이쪽 계통 애들이 막강한 또 힘을 갖게 되고 있죠. 그 편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 녀석은 이제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뭐 인문사회계학 계통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 관리 분야에서 일을 해. 근데 얘 친구 녀석이 여기 인하대학교를 나왔거든. 인하대학교 컴퓨터 무슨학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놈아가 개발자를 하는데 지난번에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다 보니까 걔는 A란 조직들한테 쿠팡에 갔다가 뭐 B로 갔다가 막 그래. 그래서 이놈 자식아 왜 자꾸만 기업체 옮겨 다녀?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저는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쿠팡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쿠팡 초봉 6천만 원 받았대. 초봉이. 근데 어느 기업 그 비슷한 데 거기는 여러분들 6,700조 줘서 걸로 옮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개발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만두자. 자, 어쨌든 간에 수평적 상호작용,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자가 새로운 조직의 권력자로서 부상할 수도 있다. 그 변이에요. 그리고 직권과 분권이 동시에 여러분들 등장한다고 파악해.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직권이 등장한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분권이 등장한다고 보는 학자가 있는데 오늘날의 일반적 흐름은 분권화로 봅니다. 분권화. 근데 직권으로 보는 경우는 비관론이야, 낙관론이야? 직권화 보는 사람들은 비관론이죠. 오히려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를 더욱더 독점시켜서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안 좋은 거지. 비관론자들은 직권이고 낙관론자들은 분권의 형태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쌍거리 이번에 정책 과정과 업무 내용의 변화가 나왔는데 정책 과정의 영향 나왔고 이번에 업무 내용의 변화 나온 거 봐. 자, 구자된 단순 반복 업무가 전산화되고 컴퓨터가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가 증가할까? 자, 여기 보자. 많은 정보나 자료 자체가 수집돼서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수집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업무가 자꾸만 증가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판단력, 분석력,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뭐야? 개발자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걸 개발하는 거 몽땅 다 뭐야? 분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다, 창의력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그래서 요새는 그 대학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문과, 고등학교 이과 나오면 문과는 문과만, 이과 나왔죠. 지금 문과, 이과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가리잖아.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가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요새 많이 바뀌어. 그래서 융합학과, 융합대학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그래서 대학과 융합대학 만든 이유는 고유지식인데 인문사회과학 계통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하냐. 인문사회과학 계통 애들한테 자연과학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뭐 융합대학 만들어서 여기 뭐냐면 1학년, 2학년이 아직 없어. 3학년, 4학년 뺏기 구성이 안 된 대학들이 많아. 왜? 이들은 뭐냐면은 뭐 행성학, 뭐 경영학 이런 애들 하는 애들이
이공계통의 공부 자체를 접목시켜서 거기서 공부를 더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관련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래서 취업이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장려하는 게 바로 뭐냐? 빅데이터 분석 꼭 하라고. 앞으로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동안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계속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주팔자 그런 거 봐, 한번.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1년 운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말하면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빅데이터가, 거기서 공통된 분모를 뽑아가지고 사주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종 비율이 탄생한 거고. 그것도 빅데이터야.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초월한 인공지능 갖고 있는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수집을 해야 돼. 그래서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시키고 새로운 걸 또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여러분들 유망 직업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 공무원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단순하게 공무원 된 걸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한두 개 따두면은 두드러진 사람이 돼. 그러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안 바뀌죠. 그럼 여러분 위상과 함께 권력을 갖는 게 스스로. 그건 여러분 노력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된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저까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단력, 분석력, 창의력이 의되는 업무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의 변화, 행정 전선에 따라서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기 비용도 격감되고 서비스 동시에 광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도 저거 받지? 재난지원금 받잖아요, 여러분들. 안 받나?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신청을 해야지. 신청하면 나올걸? 여러분들 태어난 그 연도 있죠? 연도에 따라서 날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다 아무 때나 하면 돼. 그거 25원 돈 받아, 왜 안 받아? 큰 돈인데. 근데 옛날엔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면은 작년까지는 마찬가지야. 바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신청 자격 자체를 여러분들 뭐 조사를 해. 해서 뭐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하루면 끝나, 하루면. 현재 저 백신 있죠?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2차를 다 맞았는지 안 맞는지도 딱 바로 맞자마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미 2차 맞은 백신 병원에서 여러분들 입력을 시키잖아.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로 빡 들어가가지고서 바로 나한테 보내죠. 2차까지 맞았습니다. 해가지고 나와. 2차,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을 될 기형수도 크니까 감염을 이렇게 뱉을 확률도 좀 적겠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앞으로 1차 다 맞았죠? 1차 안 맞은 사람. 왜 안 맞았어? 몇 살이야? 20. 근데 왜 몸이 안 좋아? 9월 말에. 빨리 맞아. 1차도 안 맞아서 학교에서 맞게 해, 안 하게? 나이면 안 돼. 요새 백신이 수급이 이제 여유로워져가지고 여러분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안 돼. 그러니까 좀 하여간 이제 뭐 맞아서 예방을 해야죠, 여러분들. 예방.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 좋은 건 뭐냐면은 감염률 자체가 떨어지잖아. 0.0 몇 프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고 감염돼서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또 적어져. 내가 얘기했잖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이 코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백신을 맞거나 맞지 않거나 감염될 기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백신 주사를 얘기할 땐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들어올 때 그걸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혈액에 들어서 차단이 안 되면 중증 환자로 되고 생명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을 띠는 거야. 근데 그걸 차단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신은 무조건 여러분들 맞아야 합니다. 예를 한 번 맞는 거로 끝나는 게 무슨 백신이잖아. 그건 지금 여러분들 남아 돌아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큰 놈도 한 번 맞았는데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좀 아프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의 효과가 다 있는 거니까 시간 내가지고 봐서, 그거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요새는 여러분들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병도 격감된다. 광역과 동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했어요. 자, 역작용 나온 거 보자. 이 비관론의 입장을 얘기하죠. 구성원 통제와 인간 소외란 말이 나오자. 자, 적어라. 여러분들.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적어라. 전자 파놉티콘. 전자 파놉티콘이라고 적어라. 자, 이 파놉티콘은 이제 영국의 베이컨이란 여러분들 경험론자죠. 15세기, 6세기의 영국의 학자인데 이 사람이 감옥을 설계할 때 완벽한 통제를 위해서 원형 감옥을 설계해. 이 원형 감옥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파놉티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형 감옥이 이런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탐망에서 여러분들 탐루에서 이게 보면은 이런 데가 사각지대가 형성이 된대, 여러분들. 탑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형성이 된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원형 감옥을 형성하면 사각지대가 몽땅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 조지 오웰이 쓴 브라더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소설책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전자 감시에 의해서 완벽한 전자 감옥이 이루어지는데 통제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독재자가 여러분들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자적으로 통제하는 그 사회가 그리고 있거든. 그 사회가 전자 기술의 발달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진 감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QR 코드만 찍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방문한 흔적이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봐. 이거를 QR 코드 자체를 인간의 신체에다가 이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어떤 사람이 방문하고 있고 현재 어디에 있고 그 길을 다 여러분들 감시할 수가 있어 없어? 감시할 수 있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카메라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몽땅 다 감시가 되는데. 감시가 되죠.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아마 감시 카메라 자체는 8개에서 10개 정도.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 나면서 엘리베이터 입구에 봐라.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 돼 있죠. 나와서 여러분들 건널목에도 있지. 뭐 다 있잖아요. 학원에 들어올 때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통제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통제예요, 여러분들. 싼 거로 이번에 조직 단위 지역 간의 정보 불균형 나왔죠. 거기다 적어놓자. 마타이 효과. 마타이 효과. 자, 이건 뭐냐면은, 마타이는 여러분들 여기서 마태라고 여러분들 신약성서 마태복음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가진 자들은 더욱더 고도의 기술 보다 많은 정보라든가 가치 있는 정보를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향유할 수 없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한 정보 소유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이 안 해. 하죠. 이걸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온 말을 따서 마타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마타이 효과. 그래서 정보 지역 단위 간의 정보 불균형 현상 자체가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 사생활 침해가 등장하고 있고 최근 컴퓨터 범죄하고 정보 오류, 정보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이 안 해. 여러분들 문자 발송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이상한 문자 발송해놓고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르면은 어떤 경우에 거기다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으라 그러면 집어넣고 뭐 통장번호 집어넣으면은 인출에 강화. 그냥 인출해 가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스푸핑, 스니핑 여러분들 뭐 우리가 피싱 해서 엄청난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야 하네. 범죄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범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무슨 카메라 집어넣고 여러분들 여성도 화장실에 막 설치하는 분들 있잖아. 이게 다 뭐라고 하냐면은 발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바로 범죄 아니야. 이것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등장을 하고 있죠. 쌍가로 사본에. 그리고 정보 왜곡 현상은 뭐냐면 요새 가짜뉴스 많아. 현재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또 한 아들 녀석이 여러분들 약간 저거야.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파 지지하는 애들 뭐라 그래 그 우파 지지하는 애들 비슷한 애 있잖아.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우파 지지하는 애들. 그 하여간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욕을 바가지 더 먹고 오늘 빚었는데 이재명 자체가 과거에 깡패였다 맞죠? 깡패가 맞죠? 막 그러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 어디서 들었으니까 TV에서 어디서 나오냐? 공신력이 TV에서 나오면 나 아버지 너한테 1억 줄게. 너 대신 집에서 나가 틀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또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너 집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극자 극우 애들 자체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는 엄청난 가짜뉴스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진실인 양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유포한다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극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만들어내잖아. 윤석열 장모하고 윤석열 처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윤석열 장모 자체는 여러분들 부동산 업계 그쪽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 인간으로 하지 못할 15년 동안 여러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한 사람을 페인으로 만들어놨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연루가 된 이 법무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거기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 죽어. 이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보도 안 들어주는 게 KBS에 나온 보도대로 해준다고. 이건 이제 윤석열 씨 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아. 많이 있죠. 뭐 그걸 여러분들 좀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카메라 찍고 얘기하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입증된 사실들이 쭉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야? 정부 왜곡이죠. 정부 왜곡. 근데 가짜뉴스가 판을 쳐. 싸이가 죽었다고 나와서 안 나왔어,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싸이가 죽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싸이가 죽긴 왜 죽어?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계속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토대로 여러분들 등장하고 범람하고 막 그러는데 정부 왜곡. 관료제 권력과 모든 정보 자체를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들 소수 관료가 장악을 하죠. 그래서 권력 강화 현상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행정정보 체계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념을 잠깐 좀 보겠는데 개념은 좀 쭉 읽어봐.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행정정보 체계는 행정조직의 운영 및 의사결정 그리고 통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제란 말은 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행정조직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조정 또는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하며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잘 가공하여 그런 말이에요. 잘 가공하여 요구한 사람에게 제공해준 일련의 공식적 시스템에 조직화된 집합. 굉장히 말이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즉 해서 쉽게 제가 풀어 적어놨어요. 뭐라 적어놨냐면 행정에 필요한 우리 정부 자체를 운영할 때는 각종 정보가 필요치 않아.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를 제공할 목적, 일단은 목적이 나왔어요. 행정 정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설은 컴퓨터야, 쉽게. 절차는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게 없어. 있죠? 그럼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구성된 체계. 이게 바로 행정정보 체계예요. 알았습니까? 정부를 운영할 때는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 더 쉽게 얘기할 때 줄여서 이게 행정정보 체계라고 얘기하죠. 자, 특징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행정정보 체계에 여러분들 그 발달 과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 EDPS, IPS, MIS, 그 다음에 DSS, ES까지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제가 EG라고 적어놨어. EG는 뭐야? 일렉트로닉 거버먼트, 전자정부야.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한 행정정보 체계인데, 그래가지고, 내려보자. EDPS가 있고, OA가 있어.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MIS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게 여러분, EDPS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스 시스템, 전자자료 처리 장치 해가지고 더 쉽게 하면 전자계산기야. 전자계산기. OA를 얘기 때는 사무자동화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이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마트라든가 홈프로스라든가 롯데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 물건 사고 나서 이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하네. 그럼 계산하는 분 자체가 쓰는 것이 이 두 가지야. 일단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하네.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야, 이제 사무자동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바로바로 기록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기밀하니 기밀 해가지고 맨 앞에 2021년 9월 10일 기밀 해서 여러분들 뭐 얼마 3 총액 해가지고 입력이 돼. 그럼 이날 이용한 사람들이 다 입력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EDPS하고 OA예요. 그럼 이건 보통 조직에서 얘기하나 하위 계층에서 활용하는 행정정보 체계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MIS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요런 정형화된 의사결정, 정형화되다 이 말은 반복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행정정보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자. 그럼 이제 OA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럼 기록돼서 이제 일로 올라간다고. 일로 보내. 그럼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자, 한 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용 금액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미만 구입한 고객. 10에서 50만 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부터 뭐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구입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명단 이름이 쭉 나올까 나오겠죠. 이런 분리표를 만들어줘. 어디에서? MIS에서. 이 분리표를 만들어준다고.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들의 주소가 쭉 나와. 그럼 이걸 보고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자, 미주얼구 이마트 점장이야. 그럼 여러분들 뭘 보내주냐? 쿠폰 그런 거 보내줘 안 보내줘?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DM 발송해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구입한 사람하고 한 달에 500만 원 구입한 사람하고 똑같은 쿠폰을 보내주죠? 아니죠. 이 사람한테는 뭐 1,000원짜리 쿠폰 한 장. 한 달에 500만 원 구입한 사람들은 한 사람은 10,000원짜리 쿠폰 5장을 보내 안 보내? 보내죠. 이런 걸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게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요걸 만들어주는 게 MIS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MIS 나온 거 봐. 거기 나온 게 일상화된 관리적 의사결정. 키워드가 일상적 의사결정이에요. 필요한 정보 제공. 이게 지금 이건 MIS고. MIS는 제가 여러분들 이마트 점장 얘기했죠. 그이들은 이마트 전체를 볼 때는 중간 허리에 들어가. 옆에 맨 위에 중간 관리층. 그래서 이것은 누가 활용한다? 층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조직의 최고 관리층이 활용하고 있는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PMI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결정 지원 체제라고 Decision Support System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뭐라 했어요? 정형적 의사결정이지. 이쪽은 반정형적, 비정형적. 그 말이에요. 반정형적, 비정형적. 자, 여러분들 DSS라는 거 봐. 첫 번째 줄 옆에 MIS보다 한층 발전된 비정형적, 비일상적 관리 문제. 그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것이 DSS를 얘기하는데 이 DSS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다섯 번째 줄 끝에 SAS 밑줄 통계 패키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DSS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현재 이마트 총수야. 그래서 내가 뭐냐? 가구 사업하고 싶어. 가구 사업을 이제 처음 하려고 그래.
앞에 한 적이 없어.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이것은 앞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니까 정형이야, 비정형이야? 비정형이야. 정형은 이미 정해놓은 형태야. 근데 이건 처음 하는 거니까 이미 정해놓은 형태가 없잖아. 비정형제사 결정. 그럼 이걸 할까 말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전국에 300명 해당되는 여러분들 대학에 있는 뭐 경영학과 교수들 저한테 설문을 돌리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다면 어떤 사업 하게 좋겠습니까? 이게 좀 만들어가지고 보내. 그럼 이들이 응답을 해야 하네. 응답한 내용을 SAS, 이를 대표하는 게 SPSS라고 있어요. 통계 패키지에 집어넣고 딱 가동을 시켜. 그럼 여러분들 전체 사회 계층별 분석이 나와. 전체 대학 교수 가운데 여러분들 몇 프로가 1번에 몇 프로 찬성 반대 뭐해라 쭉 나오지. 이걸 보고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해. 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러면 최관리층이 비정형적 가구 사업 할까 말 것인가 결정할 때 정보를 정해 주는 거야. 이 SAS, 이게 지금 얘기한 D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뮬레이션을 내보자. 가상을 한번 내보자. 가상을 한번 들려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상.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 없어? 그것도 가상으로 한번 여러분 전투 항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자체하고 우리하고 여러분들 가상적인 전쟁이 야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핵이 어떤 식으로 오고 어떤 식으로 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들 뭐 방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들 가상 실험이라든가 가상 현상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DSS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DSS보다 더 진화된 것이 뭐냐? 이거야. 엑스펄트 시스템이야. 그 엑스펄트를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해? 엑스펄트 번역할 때. 응? 전문가 체제야. 이건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게야. 그래서 전문가처럼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전문가처럼 똑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요새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변호사협회에서 전자 변호사인가 뭐 만들어서 뭐 하는 거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여러분 집단에서 보니까 변호사라는 게 법률적 지식 자체를 여러분들 보고 상담해주고 그런 게 변호사인데 일반 시민들은 법률적 지식이 거의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대처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상담료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들. 뭐 한 번 상담하는데 1시간당 여러분들 100만 원 내서 100만 원 내고 법무사 그런 사람들 상담료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사가 상담하는데 법무사가 상담료 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돼. 그럼 불법이야. 변호사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녹음했다가 고소하면 여러분 고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무 말 못해. 오히려 돈을 또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라. 여기 보세요. 웃자고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전자적으로 여러분들 변호사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해서 적은 비용 갖고 하게끔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했죠. 왜? 변호사 자체의 생계와 직결돼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전자적으로 변호사를 전자 가상적인 변호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그 가상적인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고 걔가 모든 것을 여러분 응답하게끔 해주는 거야.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이게 지금 얘기한 ES예요,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여기서 사용된 컴퓨터는 지속적으로 학습해 가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이거 화살표 놓고 인공지능이라고 적어놔. 지속적으로 학습해 가는 능력 해놓고 인공지능. 같은 전문가처럼 역할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DS에서는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여러분들 내용을 입력하잖아. 아까 여러분 설문받은 내용을 입력하잖아. 그러면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응답만 합니다. 근데 ES에서는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추론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그래서 이게 바로 ES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행정정보 체계 발달서나 발달 과정이 뭔지 이 한 거로 보고 자 이제 넘겨서
전자정부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정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맨 앞에 보자. 첫 번째 줄. 전자정부란 행정정부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시켜.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서를 전자 매체하고 정보 전자를 전자한 정부 체계를 전자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죠? 읽고 이게 전자정부구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문서를 또 전자매체, 전자문서로 바꿔주고 정보를 전달한 전자화된 정보체계를 행정정보체계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럼 지금 얘기한 전자정부라고 하죠. 이 전자정부는 다섯 번째 줄. 자, 신공공관리로 밑줄. 그리고 그 밑에 미 클린턴 정부의 밑줄. 어세스 아메리카라고 나오죠. 미국이라는 접근한 프로젝트에서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클린턴 행정부 이해돼야 되겠고 옆에 아세스 아메리카 미국산의 접근 이것도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한국은 맨 밑에 2007년도 전자정보법 변경 등장 그런 말 나왔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자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전자정부 구축 방안에 관한 얘기 쭉 나왔는데 이거 뭐 별 논점이 없어요. 잠깐 볼까? 완스톱 행정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것을 향유하도록 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두 번째, 논스톱은 24시간대 민원 24시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24시간대에 다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안방에 앉아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 각종 여러분 소식을 다운받기도 하고 신청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한계 극복을 얘기합니다. 뭐 4번과 5번과 6번과 7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대신 그 여러분 7번에 전자문서 교환해가지고 EDI라고 나오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종이 없이 기관 간의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 양식의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다음 쌍가로 3번에 전자정부의 용이 나왔는데 전자정부의 용이 전자정부의 발달과 같은 거예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능률형 전자정부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형 전자정부로 그 다음에 민주형 전자정부로 전자정부가 발달합니다. 능률형에서 그 다음 뭐다? 서비스형에서 세 번째 민주형으로 갔다. 알았습니까? 능률형은 뭐 처음에 단순히 효율적인 정보를 구현하는 게 단순하게. 그래서 이 정부의 형태는 보통 1980년대에 능률형 전자정부 자체가 추진됐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능률보다는 고객 지향의 정보를 만들자고 얘기한 게 서비스형 전자정부야. 그럼 서비스형 전자정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바로 뭐다? 민주형 전자정보. 그 민주형 전자정보는 서비스형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비스는 자 시민이 고객이야. 근데 민주형 전자정보는 시민이 주인이야.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서비스형에다가 화살표. 시민이 고객. 민주형은 시민이 주인이야. 그래서 민주야. 시민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차이점이 있지. 주인과 고객은 틀리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내려가서 전자정부의 발달 단계가 나왔는데 자, 옆 페이지 보자. 통합 1, 2, 3 해가지고 3개 은행 나왔어. 그 3단계 형태는 가지고 가라. 제일 먼저 전자정부가 출연했다.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한다. 여기서 더 나가서 상호 거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호 거래 민원 입사할 때 우리가 돈 내고 서식 다운받아 안 받아? 너 돈 내야지 내가 줘. 이게 거래 아니야. 이게 이제 상호작용에서 상호 거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출연, 두 번째 상호작용, 세 번째 상호 거래로 갔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이 전자정부 1.0, 2.0, 3.0 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박근혜 정부 때 3.0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3.0 자체를 묻는 문제가 한두 번째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부의 형권이 바로 뭐야? 이제 뭐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내일 모레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0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자, 이제 9번에서 월드 와이드 앱 자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배했던 것이 전자정부 1.0이에요. www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이 1.0 때 1990년대에 등장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를 접속하는 여러분들 정보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www였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시민 중심의 웹 2.0이 등장해. 노맨스트라고 하는 2.0 자체가 출현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www를 이용을 해야 하네. 이용하지만 이거 말고 시멘트 웹이라고 하는 웹 2.0이 또 여러분들 별도로 등장해. 그리고 2015년부터는 여러분들 전자정부 3.0이 나왔는데 왜 3.0 해가지고 리얼 월드 웹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리얼 월드 웹 자체가 관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이는 자 여기 보자.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지메일과 관련돼서 활용되는 또 하나의 저거 있죠,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인터넷 접속하는 여러분 접속 프로그램 자체를 얘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또 하나 뭐 있지? 크롬 있잖아요, 여러분들. 크롬 쓰는 사람 없어요? 크롬 쓰는 사람 이름 많잖아. 크롬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크롬 자체가 등장한 것이 크롬 때부터 쓴 것이 바로 왜 3.0이야. 그러니까 크롬이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돼. 2015년도에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크롬 쓴 지 이제 뭐 근 10년도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지배한 것이 바로 3.0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맨 앞은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이 형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접근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보 창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단일 접속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정부 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2.0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원스톱 샵이라고 하죠. 원스톱 샵.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 접속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정부한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과거에는 정부 홈페이지 하나로 딱 접속했으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정부 홈페이지 접속했다고 가지고 보자. 그럼 이쪽에 관련 사이트가 또 나오죠. 클릭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금방 창이 바뀌어. 여기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시민 중심에서 원스톱 샵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 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옛날엔 여러분 여기 보자. 요 홈페이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다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터넷을 쳐서 다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정부기관 들어가면 관련 사이트가 쭉 나와. 딱 들어가면 나오죠. 여러분 시청 자체 들어갔다. 시청에서 여러분들 구청 가고 싶어. 그럼 다시 나와서 구청 홈페이지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청 밑에 관련 사이트 밑에 쭉 나와. 그 들어가면 바로 구청으로 가죠. 그 밑에는 시청은 구청으로 가기 위한 바로 중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활성화된 것이 2.0이라고 표현이에요. 3.0은 뭐야? 마이 걸먼트, 내 걸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각종 사이트 보면 여러분들 내 정보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내 정보 자체로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스스로 관리한다고. 그 안에서. 여기 이제 마이 걸먼트라는 말을 쓰죠. 1.0은 일방향, 제한적 정보 서비스. 서비스의 시공간이 제약됐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근데 2.0은 양방향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3.0은 봐봐. 개인별 맞춤형 정보가 제공이 돼. 개개인별로.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여러분 법제처에 들어가서 종합법령센터를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마이 정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다. 나는 법령 가운데 부동산 관계에 관한 법령 자체가 어떻게 개정되고 지정되는지 알고 싶어. 거기다 클릭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소로 법제처에서 보내줘. 꼭 개정될 때마다. 이게 바로 뭐야? 개인별 맞춤형 정보. 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해. 그럼 여행사 관련 법률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 바뀌는 거, 개정되는 거, 이런 것들. 그럼 그것이 클릭하고서 보내줘요. 여기 들어가세요. 실시간 정보 공개 알려지고 중단함동 서비스 진흥화. 서비스 진흥화를 얘기했던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전자정보의 효용과 가치가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대내적 가치란 말이 나왔고 또 하나 대외적 가치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자, 대내하고 대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대내를 백오피스라고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전자정보는 어떤 그런 효용이나 어떤 이거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민이야. 이게 시민이야. 이게 이제 그럼 요 네모를 뭐라 하냐. 이게 정부야. 그러면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요 창구로 서비스를 우리는 프론트 오피스라고 그래요. 무슨 오피스? 프론트 오피스.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를 반가리블의 대외적 가치에서 프론트 오피스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럼 이쪽에 시민은 정부 바깥에 있어 없어? 정부 조직 경계 바깥에 있어 대외적 가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과 직접 여기서 창구에서 만나 안 만나? 그래서 고객 접점 업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전자정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민주성이라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서 제공해야 되겠죠. 투명성이나 개방성 자체를 강조하는 것들. 정부가 하는 일을 전자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들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고객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고객에 위한 원스톱, 논스톱 행정, 걸리는 이웃하는 정보를 얘기해. 걸린 정보는 뭐냐면 저거 들어보자. 요새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 그거를 행복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복복센터 그러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안방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서류 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뭐예요? 걸린 정보예요, 이웃 정보. 네이버후드 골무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책 고객 관리 PCRM이라는 게 나오죠. PCRM. 그다음 적어놓으세요.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해 주는 것들.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 가치는 시민을 위하여 전자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외적 가치는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어떤 역할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필 서비스는 여러분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컴퓨터 자체를 여러분들 농촌 지역에도 무료로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 와이파이 자체를 여러분들 그쪽에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뭐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거 몽땅 다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이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컴퓨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들 그 복지센터 가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가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프린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저것도 보낼 수 있잖아. 그걸 우리 전자 치면 카피해서 보내는 거. 하여간 요새는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요 행정고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건물이 지금 공간이 좀 작아서 그랬는데 바깥에 이런 컴퓨터 몇 개를 더 가져오고 학생들이 누구나 다 접목할 수 있고 만들어주게끔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용할 때는 돈을 내 안 내? 안 내죠. 누구나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이게 보편적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능하는 게 대외적 서비스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외적 서비스 자체를 얘기했던 철저하게 여러분들 고객 중심의 전자정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럼 고객 중심의 전자정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뒤에 이걸 여러분들 잘 지원하는 업무가 좀 필요하잖아. 요 정부 뒤에서 이걸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 이게 백오피스야. 앞에 이제 보자. 그래서 뒤에서 후방향, 후선 지원 업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후선 지원 업무 자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행정 내부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들 다 후방향, 후선 지원 업무랑 관련되고, 자, 거기 효율성을 강조한 정부의 업무에서 사무 자동화, 그 다음에 전자문서 이동태기, EDI, 아까 여러분들 전자문서 교환하는 것들 들어가죠, 여러분들. 정보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업무 처리 재설계. ERP는 여러분 전사적 자원관리 그러는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효율적인 정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정보의 효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자. 재택근무, 유연근무 하는 것들. 이것도 여러분들 효율적인 전자정보예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행정서비스의 이제 전자화냐.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엔 수요일날 일찍 퇴근을 해야 해. 요새 공무원들 수요일날 오전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걸? 그리고 요새 공무원들 가운데 안 나가라는 분들 많이 계시 안 계셔? 집에서 근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재택근무 안 시킨다고 지금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 일상화되고 있어요. 선생님도 학교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목요일 날 수업이 굉장히 많아. 목요일 날 9학점 수업을 해야 돼. 보통 다른 날은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선생님이 다른 일 때문에 목요일 날 수업을 이제 9학점을 옮겨놨는데, 현장 가서 9시간 수업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선생님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9시간을 몽땅 수업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맛이 가. 그래서 근데 요새는 뭐냐면은 원격 강의 자체도 가능하다 보니까 원격 강의를 사전에 찍어.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찍어서 탑재해서 올린다고. 학교 강의실 갈 필요 없어요. 강의실도 여러분들 문도 안 열어줘요. 요새는 뭐냐면 강의실 딱 하나만 해가지고 사전에 해서 예약받고 거기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 집에서 이제 줌으로 촬영할 수 있고. 뭐 요새 각종 촬영을 에버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올린다고. 근데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거의 매일 학교 나가도 저는 학교 일주일에 한 3일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졌죠.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바로 뭐다? 가정 친화적 근무를 얘기합니다. 간소한 정보에서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게야? 위탁 주는 걸 얘기해요. 위탁 주는 걸 얘기합니다. 위탁. 간소한 정보죠.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강의하고 있잖아.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이게 나가봐. 그리고 거기 뭐냐면은 3주 동안 합숙 들어가야 돼. 3주.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출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기회 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간에 시험은 공채만 생각하지 말고 군무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급 여러분들 공기업도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시험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는 걸린다고. 자, 하여간에 이제 대내 대외적 가치까지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 자, 쌍그러 7번에 나온 게 전자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얘기 나왔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어때? 배고프지?
점심 먹고 2시부터 이 파트부터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